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이에요. 저는 유치원 선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말 그대로 섬마을이에요. 배를 타고 드나들어야 하고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생소한 곳이죠. 말이 유치원 선생님이지 그냥 낡은 건물에 취학전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과 숫자 정도를 가르치는 정도예요. 월급은 마을 이장님께서 주고 계시고요.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마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섬을 떠나 육지로 가곤 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이 최고의 지상 과제니까요. 저희 남편은 새벽에 배 타고 육지로 출근을 하고 퇴근 후 배를 타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요. 사실 불편하다면 불편한 생활이죠. 일찍 일어나야 하고 퇴근이 늦어지면 배가 없어서 외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시에 나와서 돈 벌고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사냐는 말을 종종 듣곤 해요. 저희도 도시로 이주할 계획은 있어요. 아직은 시아버님이 이곳에 살고 계셔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나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이 섬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 역시 이 마을 토박이고요. 아버님은 생선가게를 운영하시는데요. 마을의 고기잡이 배들과 교류하시며 함께 장사도 하시고 서로 돕고 사시죠. 아버님은 대학에 진학을 하시면서 이곳을 떠나셨다가 대학 졸업 직전에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섬으로 돌아오게 되셨어요. 그때 시할아버님 가게를 물려받으셨죠. 그 덕에 동생들은 아버님께 가게를 떠맡기고 홀가분하게 육지로 나갔고요. 사실 아버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게를 팔고 육지로 나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가업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럴 마음이 없으시대요. 자신은 물론 형제들 모두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준 가게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싶으시다고요. 아버님은 졸업 직후 당시 연애 중이던 어머님과 결혼해 섬으로 돌아오셔서 장사를 시작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적응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도시에서 살던 여대생이 이런 섬마을에서 생선 장사나 하며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다행히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아서 남편을 출산하시고도 섬 생활에서 사셨지만 결국 적응을 못 하셨고 남편이 5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게 되셨죠. 이혼과 동시에 어머님께서는 제 남편을 데리고 서울로 가셨고요.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이혼 후에도 사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버님은 주말마다 제 남편을 보러 서울로 가셨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도 않다고 말해요. 주말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중학교 2학년이던 15살까지 어머님과 살았는데 그 무렵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한동안은 외가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계신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의 뜻에 따라 아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셨지만 처음엔 아버님이 많이 만류를 하셨대요. 아무래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섬보다는 도시가 나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의 섬 생활은 시작됐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육지에 있는 학교로 등교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죠. 현재의 삶과 거의 비슷한 일상이었죠. 남편과 아버님의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두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동네 고기잡이 아저씨들이 새벽마다 배로 남편의 등교를 도와주셨다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아저씨들이 교대로 야자 시간에 맞춰서 남편을 데리고 오셨고요. 남편이 다시 육지로 나간 건 대학에 들어가면서였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죽기 전에 가게는 팔고 죽을 거니까 너는 이 일 계속 할 생각 마라.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남편은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빼고는 나름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온 편이에요. 제 인생은 조금 달랐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물론 남편과 비슷한 면도 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에서는요. 대신 제 경우는 아빠가 안 계셨죠. 저는 평범한 가정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돈에 쪼들리지도 않았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사이가 좋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기대가 되는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죠. 수차례 알지? 글쎄 그 녀석이 요트를 샀다더라고. 사자마자 친구들부터 태워준다고 부르지 뭐야. 다음에는 가족들도 다 초대하겠다니까 당신도 기대해. 아빠는 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동생도 요트라는 말에 솔깃했죠. 엄마는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요트를 다 샀냐며 부러운 듯 말했어요. 그리곤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셨죠. 아빠는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하시곤 새벽 일찍 짐을 챙겨 떠나셨어요. 하지만 저녁이 돼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처음엔 그저 여행이 길어지나 보다 했던 엄마는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친구분의 아내셨죠. 떨리는 목소리로 다은이 아빠도 안 왔어요? 라고 하셨죠. 알고 봤더니 여행을 떠난 아빠와 친구들 6명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엄마는 다른 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실종신고를 했어요. 요트의 주인 아내분이 경찰에 여행지를 알려주어 그곳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를 드나드셨고 시시각각 경찰과 통화를 하며 수사 상황을 살피셨어요. 아빠를 찾게 된 건 2주가 지나서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행방을 알게 된 거였죠.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소식은 참혹하게 부서진 요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요트 근처에서는 시신 6구가 나왔고 모두 다 아빠 친구들이었죠. 몇 주가 지나고 시신으로 발견된 6분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사람 1명. 저희 아빠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다른 사람들 시신은 다 찾았는데 왜 우리 애들 아빠만 못 찾았냐며 애들이 아빠 무덤에라도 갈 수 있게 제발 시신 좀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어요. 남편분이 요트 바깥에 따로 계셨거나 요트가 부서졌을 때 남편분만 따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날씨나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시신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에 설명해도 엄마는 제발 시신 좀 찾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친할아버지께서도 애원하셨지만 계속된 수색에도 아빠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시다 결국 쓰러지셨죠.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아들 찾다가 살아있는 며느리까지 죽이시겠다며 엄마를 만류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빠 장례를 치르자고 하셨죠. 처음에 거부하던 엄마는 저희를 생각하라는 말에 결국 장례를 치르기로 하셨어요. 아빠 장례는 시신 없이 치러야 했죠. 행복하던 우리 집은 아빠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불행하게 변해버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우리 집 사정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혼자 자매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여자 혼자벌이로 2딸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벌이가 사라진 만큼 엄마는 전보다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저와 여동생은 하교 후엔 둘이서 집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우리 아빠 시신만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의심하며 수군거렸거든요. 살아있는데 보험금 타려고 죽은 척하는 거 아냐?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것도 가슴 아픈데 아빠와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사를 가진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 그런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어요. 저라도 성공해서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올랐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담임선생님도 인서울대학은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목적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엔 대학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엄마 빚을 내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대학은 꼭 가야 돼. 그렇게 엄마 생각은 달랐어요. 자식 대학은 보내야 죽어서 아빠 볼 면목이 있다고요. 하는 수 없이 전 대학에 진학을 했고 다행히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가게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흔한 미팅 한 번 안 하고 취업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덕분에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저라고 늘 공부가 잘 되고 하기 좋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땐 엄마랑 여동생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동기들과 연합동아리 MT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과제를 할 요량으로 책까지 챙겨서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희와 같은 펜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시끄럽게 노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닌지라 구석에서 조용히 책만 보고 있는 제가 눈에 들어와서 말을 걸었죠. 그때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이후로도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오른다면 놀렸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을 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엄마 용돈도 드리고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조금씩 보태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청혼도 받았죠. 사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제 사정을 아는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아버님이 그런 거 따지는 분도 아니니까 서로 조촐하게 치르자고요. 그냥 멀쩡한 수저 한 벌 들고 오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아버님을 찾아뵙고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섬마을에 간 건 그때였어요. 배에서 막 내렸는데 아버님이 부두까지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아버님을 뵈니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먼 곳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며 반가워해 주셨죠.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셨어요. 도시 아가씨가 우리 아들 뭐 보고 반했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아주 기분이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요. 그거면 돼. 아버님이 따뜻한 말씀에 잔뜩 긴장했던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섬에 머무르면서 저는 아버님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돌아가는 날이 되었죠.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타려는데 아버님이 남편과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들렀다 갈 곳이 있다고요. 미신 같은 거지만 그래도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저는 뭔데 저러시나 싶어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 섬마을 뒤쪽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공터였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그런 곳에 널빤지가 장승처럼 꽂혀 있었죠. 남편은 널빤지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지 뭐예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겨서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마을 수호신이라도 돼?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널빤지에 걸려있는 사진 때문이었죠. 색은 바라고 귀퉁이가 찢어진 낡은 사진이었지만 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집 가족 사진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함께 찍었던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울면서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야.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아빠라고. 제 말에 아버님과 남편은 깜짝 놀라셨죠. 남편은 몸도 못 가누는 저를 일단 자리에 앉히고는 진정하라며 제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0수년 전에 마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대요. 파도를 타고 온 시신 한 구가 해안가에서 발견된 거죠.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시신을 태우든지 없애버리자고 했대요. 경찰에 신고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그 일 때문에 육지로 불려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신원을 증명할 무언가라도 있으면 그때 신고해 주자고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옷가지를 살폈는데 신원이 확인될 만한 건 나오지 않았고 그때 지갑에서 그 사진이 나온 거였죠. 아버님은 가족 사진을 보시곤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자살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대요. 정성껏 묻어줘야 나중에 한이 없을 것 같다며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원 미상의 시신을 장례까지 치러주기 싫어했고 결국 아버님 혼자 지금의 공터에 손수 시신을 묻고 나무를 세워두었다고 하시더군요. 일종의 비석처럼요. 그리고는 지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진을 못으로 박아두셨다고 했어요. 이후로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도와주십사 부탁도 하곤 했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게 됐다고 인사를 하러 갔던 건데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무척 놀라셨어요. 아버님의 얘기를 들은 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끝내 널빤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죠. 애타게 찾던 아빠를 찾았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를 묻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아빠 시신을 못 찾았다는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버님이 저희 가족 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감사드려요, 아버님. 아버님은 울먹이는 절 꼭 안아주셨어요. 아무래도 네 아버님이 너를 여기로 부르셨나 보다. 우리 집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 보내주시려고 너희 둘을 이어주신 게 분명해. 그러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 다 풀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려무나. 아버님 말씀대로 정말 그랬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동생한테 이 일을 전해주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당장 아빠가 묻혀있는 섬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이번 주말에 다 함께 내려가자고 말렸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주말에 다 함께 아빠한테 갔어요. 남편의 안내로 아빠 묘지에 도착한 엄마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셨어요. 여동생도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엄마는 아버님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엄마를 일으켜 세우시며 이러지 마시라고 하셨죠. 사부인,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러세요. 그저 인간된 도리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남편분 덕분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얻었잖습니까? 아버님은 저희 엄마를 달래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한테 선물까지 주셨죠. 아빠의 낡은 지갑이었어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랍에 고이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지갑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동안 자식들 앞에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남편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우셨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돌아가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님은 방을 하나 내어주시면서 마음이 진정되실 때까지 머물다 가시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버님의 배려로 일주일간을 섬에서 지내셨어요. 밤낮 할 거 없이 수시로 아빠한테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시고 때로는 울다가 웃다가 한참을 앉았다 내려오시곤 했어요. 야속했던 지난 세월의 회포를 그렇게 푸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몇 달은 살던 곳에서 회사에 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 한 4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요. 고혈압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옆에 가서 살자. 남편은 내심 반가운 듯 말했어요. 나야 고마운 제안이지만 괜찮겠어? 아버님 위한 거라면 난 괜찮아. 게다가 나도 아빠 옆에서 살고 싶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섬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아버님은 펄쩍 뛰시면서 당신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요.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아빠 옆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섬살이를 할 때는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섬에서 출퇴근을 하며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장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부모들 일 나가면 어린 애들만 남는데 섬에 유치원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위험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새댁이 애들을 좀 맡아주면 어떨까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보수는 줄 테니 어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부모님 올 때까지 놀아주고 한글 정도 가르치는 일이니 힘들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께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관두고 섬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노는 것보다 한데 모여서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한글도 배우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요. 남들은 육지로 나가는 마당에 자발적으로 섬에 들어와 사는 우리 부부를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게 봐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좋아요. 불편한 건 많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은 편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내려와 살다 보니까 그간의 상처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마치 아빠처럼 저를 감싸주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간만에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사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행복을 조금 더 누리며 살려고 해요. 시련과 고난 뒤에 낙이 온다고 아빠로 인해 맺어진 인연으로 얻게 된 행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